자, 10월 21일 수업이고요. 이제 HTML에 대해서 이제 2주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이제 멀티미디어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HTML에 대해서 봤었던 게 문단을 구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문장 구성에 관련된 거였죠.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그 텍스트를 처리하는 내용들이에요. 이제 멀티미디어 관련된 건데요. 이미지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그리고 비디오 이렇게 세 가지 형태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이미지를 넣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림 파일이라고 부르는 걸 흔히 이제 컴퓨팅에서는 이미지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img라고 하는 태그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source src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림 파일의 경로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이 src는 소스를 줄임말이고요. 그 밖에 넓이, 높이, 그리고 alt라고 해서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width하고 height를 내가 명시하지 않으면 그때는 그림의 원본 크기대로 나와요. 원본 크기대로 나오고요. 만약에 width나 height 둘 중에 하나만 줬다. 얘는 줬는데 얘는 안 줬다. 그러면은 넓이를 부여하면 높이 값은 원본 사이즈를 참고로 해서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설정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ALT 속성은 평상시에는 뭐 굳이 안 넣으셔도 우리가 화면 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그 전에 왜 스크린 리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렸었죠. 스크린 리더가 요 그림을 인식할 때 쓰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ALT 속성은 조금 귀찮더라도 웬만하면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파일 경로에 대해서는 이제 절대 경로 그리고 상대 경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따로 정리를 한번 하기로 하고요. 자, 제가 이미의 뉴스 기사를 하나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보통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면 요 그림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밑에 붙는 경우가 있죠. 이걸 보통 캡션이라고 하는데,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림하고 이 설명글을 한 덩어리로 묶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삽입하고 설명글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 구조를 표현하는 태그가 피규어라고 하는 태그예요. 이 태그에다가 이제 한 덩어리로 묶고 그 다음에 그림을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이 그림에 대한 설명글을 피그 캡션이라는 태그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는다고 해서 비주얼적으로 이렇게 딱 가운데에 막 조그만 글자로 회색 그 색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구성을 해주려면 여기에 CSS라는 거를 가미해 줘야 되는 거고요. 이 피규어하고 피그 캡션은 이 그림과 문장이 한 세트다라는 거를 묶어주는 그냥 역할만 해요. 자, 캡션의 내용은 우리가 봤었던 문장 관련 요소들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것과 관련돼서 이제 예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이제 드린 그 수업 자료 보시면은 교환이 있고 실습 자료가 있고요.
img와 미디어라고 하는 폴더가 같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용으로 구성하신 폴더 안에 이 img랑 미디어라고 하는 폴더가 작업하시는 html 파일과 같은 폴더 안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습을 완성하시면 HTML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지실 거 아니에요. 이 HTML 파일과 img, 미디어 폴더가 같은 폴더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img 안에는 제가 샘플로 넣어드린 그림 파일들이 몇 개 들어있고요. 1.jpg, 2.jpg, Autumn, Spring, Summer, Sunlight, Winter 이렇게 7개의 이미지 파일이 있고, 미디어는 짧은 동영상 파일 하나 하고요. 얘는 이제 라이센스가 없는 오픈 소스예요. 짧은 클립 하나랑 그 다음에 스피커가 없어서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네요. 일단 음악 파일 하나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웹페이지가 들어갈 준비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섹션 H1 태그로 제목을 줬고요. img, src 한 다음에 이 src 같은 경우는 현재 내가 작성하고 있는 html 파일을 기준으로 경로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폴더 안에 지금 내가 실습하고 있는 HTML 파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 HTML 파일이랑 같은 폴더에 그림이 있다. 예를 들어서 test.jpg 라고 하는 그림이 있다. 또 하나 케이스는 이 안에 폴더 하나가 또 있는 거예요. 이 폴더의 이름은 헬로예요. 폴더의 이름은, 그 다음에 이 폴더 안에 world.jpg란 파일이 있다. 자, 그럼 이제 HTML 파일 기준에서 같은 폴더에 있는 이미지를 지정할 때는 그냥 파일 이름만 명시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HTML 입장에서 이 파일을 지정할 때는 img src test.jpg 이렇게 명시해 주면 돼요. 근데 HTML 파일 입장에서 같은 폴더 안에 들어있는 애를 명시할 때는 그냥 이름만 지정해 주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test.jpg죠. 또 같은 폴더 안에 헬로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 world.jpg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은 폴더 안에 있는 거를 명시할 때는 그냥 이름만,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의미할 때는 슬래시 world.jpg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HTML과 같은 폴더 안에 들어있는 img라는 폴더 안에서 1.jpg라는 그림을 찾아서 보여줘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ALT는 그림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원본이 요마다는 이미지예요. 자, 두 번째 섹션. 자, 이번에는 크기를 지정해 볼게요. 일단은 원본 사이즈대로 한번 보죠. 2.jpg인데요.
요만한 그림이에요. 일단은 딱 봐도 그림이 세로로 더 길죠. 이 상태에서 위드스하고 헤이트를 부여합니다. 자,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에 그림에서 이렇게 속성을 확인하시면은 여기 자세히 쪽에 원본 크림의 크기가 나와요. 얘는 가로 450에 세로 588짜리예요. 이게 전에 제가 해상도라고 하는 얘기를 드린 적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뷰포트 메타 태그 얘기하면서 해상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요 가로가 제 모니터 기준으로 화면 가로가 1980이었어요. 1920이요, 참. 자, 가로가 1920인데 450이다라고 하면은 거의 한 대략 4분의 1 정도 되는 사이즈가 되는 거죠. 대략적으로요. 가로가 한 요만한 이미지가 될 거예요, 아마. 자, 이렇게 나온 그림을 가로를 700으로 잡아주고요. 높이를 200으로 줍니다. 아래로 긴 이미지를 옆으로 길게 늘렸기 때문에 그림은 비율이 깨지면서 이제 찌그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높이를 안 주면 비율에 맞게 늘어나요. 한쪽 넓이만 주면은 높이는 비율에 맞게 늘어나요. 반대로 넓이를 안 주고 높이만 주면, 그러면 넓이가 비율에 맞게 설정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은 넓이만 세팅을 많이 해줘요. 자, 다음 섹션 H1 태그로 또 제목 잡았고요. 이번에는 피규어 안에 그림과 그림에 대한 설명을 넣어줬어요. 같은 폴더 안에 sunlight.jpg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조금 작아요. 이렇게요. 그림 밑에 이렇게 그 설명글로 들어갔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CSS라는 거를 접목하면 여기에 이제 약간 글자의 모양도 좀 꾸며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캡션을 넣는 거는 꼭 그림하고 1대1로 묶지 않아도 돼요. 여러 개의 그림을 모아서 설명글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이런 피규어나 피규어 캡션 같은 경우는 뉴스 페이지 같은 거 만들 때는 많이 쓰겠죠. 네, 이런 식으로. 자, 이미지에 대해서 명시하는 게 조금 이제 익숙해지시면은 그 다음 거는 쉬워요. 자, 오디오 src로 음악 파일의 경로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스 루프 오토플레이라고 하는 속성들을 명시하시면 되는데요. 얘네들은 값은 없어요. 그냥 속성만 명시해주면 돼요. 얘네들은 값을 주나마나 별 효용성이 없어요. 특이사항은 img 태그는 마침 태그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 슬래시 괄호하고 끝나요. 웹브라우저에서는 이 받을 때 슬래시 안 넣어도 큰 상관이 없으니까 안 넣으셔도 뭐 결과 보시는데 지장은 없는데, 가급적이면은 종료 태그가 없는 경우에 마지막 괄호에 슬래시 넣는 습관을 들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리액트 들어가면 여기 마지막 슬래시 안 넣으면 다 에러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습관 바꾸려고 그러면은 같은 실수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이렇게 들여놓으시는 게 좋고요. 오디오 태그는 img랑 다르게 마침 태그가 있어요. 얘네들은 직접 보시는 게 나아요.
자, 미디어 폴더 안에 music.mp3라는 파일을 지금 열도록 한 거죠. 오디오 태그고요. 다른 속성들 일단 다 뺐습니다. 근데 여기 스피커가 있나 모르겠네요. 네, 스피커가 없네요. 소리가 안 나오네요. 아, 안 나올만 하네요. 소리가 지금. 자, 여기에 이제 컨트롤스라고 하는 속성을 넣어주면은 이런 게 보여요. 자, 스피커가 지금 없는 상태죠. 그 다음에 오토플레이라고 하는 속성을 넣어주면은 새로 고침할게요. 재생이 안 되네요. 자, 컨트롤스, 오토플레이, 루프. 이게 브라우저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좀 있는데 이 컨트롤스랑 오토플레이, 루프는 기본적으로 자동 재생, 그리고 얘는 반복 재생이에요. 근데 얘가 아무래도 이제 웹브라우저가 직접 파일을 건드리는 거다 보니까 웹페이지는 보안 때문에 웹브라우저 밖에 있는 파일을 건드리는 거에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이 웹페이지 파일을 온라인에다 띄워놨을 때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지만 내 컴퓨터에서 단순히 더블 클릭했을 때는 동작을 안 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는 제가 그냥 컴퓨터에서 클릭해서 실행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라이브 서버 하에서 실행을 해볼게요. 자, 다시 해볼게요. 스타일 고침합니다. 스피커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되게 확인할 길이 좀 막막하네요. 자, 그럼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디오 얘기인데요. 비디오, src, 컨트롤스, 루프, 오토플레이, 프리로드라는 속성이 있어요. 컨트롤스, 루프, 오토플레이는 똑같아요. 컨트롤을 보여줄 거냐, 반복 재생할 거냐, 자동 재생할 거냐. 프리로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포스터. 이 포스터가 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재생 누르기 전에 미리 썸네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림 나오는 거. 그거를 지정하는 거예요. 미리 보기 이미지 경로. 그 다음에 위드스하고 헤이트는 영상 재생 영역의 사이즈는 지정하지만 영상 자체가 커지는 거는 좀 부자연스러워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CSS를 적용했을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가능해져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미디어 밑에 빅벅.mp4 오토플레이 컨트롤스 포스터 그림을 하나 걸었고,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지금 페이로드라는 속성은 안 들어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요 영상 앞에 나와 있는 요 그림이요, 미디어 폴더 안에 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지금 재생 버튼 누르기 전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르면 이제 첫 찐부터 들어가는 거죠. 자, 지금 밑에 나오는 이게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속성 안 주면 이거 자체가 안 나와요. 자, 여기 페이로드라는 속성을 부여해 볼게요. 요거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네요. 왜 인터넷에서 그 영상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이제 요런 거 이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이렇게 바가 있어요. 여기에 내가 지금 어디 위치를 재생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그 슬라이드 바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슬라이드 바 뒤쪽으로 살짝 이렇게 뭔가 로딩바 같은 게 이렇게 쭉 진행이 되죠. 이게 의미하는 게 현재 영상의 다운로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요 현재 재생 위치가 이 다운로드 범위 안에서는 스무스하게 재생이 되다가 갑자기 딱 여기까지 도달하면은 추가적으로 다운로드를 받을 때까지 렉이 걸리죠. 보통 우리가 이걸 버퍼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쨌건 우리가 영상을 재생하건 재생하지 않건 이 다운로드는 계속해서 이렇게 꾸물꾸물 이렇게 조금씩 영상을 다운로드 받고 있잖아요. 왜냐면 영상 파일 자체가 용량이 너무 크니까 한꺼번에 확 다운되진 않는다고요. 보통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만 해도 몇 기가인데요. 이 페이로드라고 하는 속성이요, 뒤에서 이렇게 자동 다운로드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페이로드가 없으면 영상에 대한 그 버퍼링을 안 해요. 근데 페이로드가 있으면은 재생하지 않더라도 뒤에서 계속 이렇게 조금씩 다운로드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속성이 파일을 온라인에 올리지 않으면은 작용을 안 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컴퓨터 상태에서는 이게 좀 확인이 좀 어려워요. 이 페이로드가 완전히 끝나야 오토플레이가 가능해지거든요. 자, 요 두 가지들은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비디오 파일을 직접 넣는 케이스는 흔치는 않아요. 왜냐면은 요즘은 거의 다 유튜브에 올려놓고 끌어오기 때문에. 왜냐면 영상 파일을 업로드한다라는 게 그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하드디스크 용량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린 영상 같은 거를 이제 끌어오는 방법도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 하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사실 그게 양날의 검이에요. 왜냐면은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은 대용량 파일을 그냥 스무스하게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광고 뜨는 걸 못 막거든요. 그래서 인트로에 들어가는 조금 그 쪼깐한 클립 영상 같은 경우는 그냥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 들어가면은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 들어가면 이제 영상 파일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영상을 뒤에다 깔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이렇게 애니메이션 간단하게 집어넣은 샘플이거든요. 오디오하고 비디오는 나중에 그 HTML로만 사용하기보다는 나중에 뒤에 가서 자바스크립트랑 같이 쓰면 좀 더 세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그냥 기본기만 세팅을 한 거고 지금 당장 뭔가 적용해서 쓰기에는 내용이 좀 부족하다. 그 정도만 이제 캐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1교시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이거 파일 2개 실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파일 경로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웹에서 이제 파일을 참조할 때는 주로 상대 경로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해요. 이 상대 경로라고 하는 거는
그 현재 HTML 파일을 기준으로 그 경로 대상 파일의 경로를 지정을 합니다. 지워졌네요. 상대 경로 현재 HTML 파일의 위치를 기준으로 대상 파일의 위치를 지정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자꾸 프로그램이 자 어떤 폴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폴더가 있고 여기에 현재 지금 내가 작업 중인 a.html이 있다고 하죠. 자, 이게 현재 작업 중인 파일이에요. 자, 같은 폴더 안에 다른 이미지 파일들도 들어있다고 가정해보죠. a.jpg, b. 음악 파일 mp3 그리고 c.mp4 영상 파일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죠. 자, 그럼 같은 폴더 안에 있는 그 다른 항목들을 지정을 할 때는 대체로 파일 이름만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제 지정할 때는 imgsrc의 a.jpg 혹은 오디오 src b.mp3 얘는 비디오 src c.mp4 이렇게요. 아니면 같은 폴더 안에 들어있는 거다 라는 걸 명시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점/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a.jpg 아니면 점/b.mp3 아니면 점/c.mp4 이렇게 지정을 해요. 그러니까 점/는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 HTML하고 같은 폴더 안에 또 다른 서브 폴더가 하나 있어요. 이 폴더의 이름을 res라고 칭할게요. 자, 이 안에 x.html이 있고요. y.jpg가 있고 z.mp4가 있다고 가정을 하죠. 링크 걸 때도 마찬가지 규칙이 적용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a.mp3에서 res 폴더를 거쳐서 x.html에 링크를 걸거나 y.jpg를 참조하거나 z.mp4를 참조해야 한다 라고 하면, 자, 이때는 링크를 거니까 a.href 같은 폴더 안에 있는 자원을 명시할 때, 일단 같은 폴더 안에 있는 건 res잖아요. 그때는 그냥 이름을 명시하거나 아니면 점/ 붙이고 이름을 명시하거나 밑에 x.html이다. imgsrc res 안에 y.jpg다. 혹은 앞에 점/가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된다 그랬죠? 자, 그럼 이제 오디오도 마찬가지겠죠. res 밑에 z.mp4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점/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돼요. 자, 그러면 res 안에 폴더가 또 있다면요. 이 폴더의 이름은 서브라고 가정하죠.
자, 이 안에 test.html이 있다. 여기에 링크를 걸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res 폴더로 들어간 다음에 서브 폴더로 들어간 다음에 test.html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링크 걸 때 href에 res 폴더 안에 서브 안에 test.html 혹은 현재 html과 같은 폴더 안에 있는 res 안에 서브 안에 test.html 같은 말이라고 했었죠. 자,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이 내가 작업하고 있는 HTML 파일의 바깥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이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파일이 있는 폴더 바깥에 hello.jpg가 있고요. 그리고 world.html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이 파일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폴더 밖에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헬로로 가든지 월드를 참조해야 된단 말이죠. 현재 폴더 밖으로 나갈 때는 점점 슬래시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hello.jpg를 참고할 때는 img src 점점 슬래시 hello.jpg가 되는 거죠. 점 슬래시는 생략할 수 있는데 점점 슬래시는 생략을 못하는 차이예요. HTML을 링크 걸 때는 A의 href 점점 슬래시 world.html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케이스 더 보죠.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폴더 바깥에 폴더가 하나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하나의 폴더 안에 이만큼이 다 들어있는 거죠. 하나의 폴더 안에 파일 2개가 있고 폴더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폴더에 지금 내가 작업하고 있는 파일이 있는 거예요. 자, 이 폴더의 이름을 nice라고 가정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success.jpg가 있다. 프로그램 이게 버그네요. 자, 그럼 이제 요 a.html에서 폴더를 한 칸 올라가요. 그럼 한 칸 올라간 게 점점 슬래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nice 안으로 들어가요. 그 안에 success.jpg예요. 그럼 경로를 따라가 보면은 img src에 일단 위로 한 칸 올라가야 된다 그랬죠? 점점 슬래시 그 안에 nice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nice 안에 파일 이름 이렇게요. 만약에 위로 2칸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점점 슬래시 점점 슬래시 한 칸 올라갔는데 여기서 바깥으로 한번 또 나가야 된다. 그때는 점점 슬래시 점점 슬래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점점 슬래시 점점 슬래시.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건 폴더 구조를 좀 잘못 설계하신 케이스고 대체적으로는 한 칸 정도는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의 경로를 찾는 게 그 상대 경로 방식입니다. 절대 경로 방식은 하드디스크의 맨 위에서부터 예를 들면은 C 드라이브 안에 어느 폴더 안에 어느 폴더 안에 어느 폴더 이런 방식인데 이거는 만약에 지금 이런 폴더가 있다고 쳐요. 이런 폴더에 파일이 있다고 쳐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만든 웹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도 이거랑 똑같은 경로의 파일이 있어야 돼요. 이럴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웹에서는 대체로 상대 경로 방식을 써요. 이거 말고 웹에서만 쓰는 절대 경로 방식이 하나 더 있긴 한데, 그건 이제 웹서버라고 하는 개념이 좀 들어가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쓰시면은 좀 헷갈리거든요. 일단은 지금 상대 경로 방식으로 픽스를 짓는 것이 좀 적응이 좀 쉬울 거예요. 자, 경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다음 단원 넘어가도록 하죠. 표 만들기입니다. 은근히 자주 쓰이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게시판에 글 목록 같은 거 표현할 때 꽤 유용한 요소예요. 자, 제가 파워포인트로 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표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전체적인 표 영역을 표현하기 위해서 테이블이라는 태그로 만들고, 맨 마지막에 테이블이라는 태그를 닫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표 안에는 제목을 위한 영역이 있고 내용을 위한 영역들이 있죠. 그러면 제목을 위한 영역은 thead라는 태그로 표현을 해요. 여기는 끝에 가서 thead로 닫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위한 영역. 이 내용을 위한 영역은 몸통이니까 tbody라고 하는 태그를 열고, tbody라는 태그를 닫습니다. 이게 내용 영역이다 라는 구분이고요. 가끔 가다가 표를 보면은 하단부에 이런 식으로 뭐 합계, 뭐 이렇게 마지막에 또 집계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여기에 금액 이렇게 해서 1,000원, 2,000원, 1,500원, 3,000원, 4,500원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합계 해놓고 요 금액들에 대한 합계 금액을 뭐 이렇게 적는 경우, 항상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마지막에 뭔가 이렇게 그 바디의 내용을 집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영역을 작업할 때는 tput이라고 하는 태그를 씁니다. 그러니까 머리, 몸통, 발이에요. 기억하기 쉽죠? 상황에 따라서 앞에 머리끄랭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t에는 생략하셔도 돼요. 아니면 마지막에 이 집계하는 행위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tput도 생략하셔도 돼요. 하지만 내용이 없는 경우는 tbody도 이론상 생략하실 수 있긴 한데, 그러려면은 표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으니까 tbody가 생략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 이렇게 머리, 몸통, 발
이렇게 세 개의 논리적인 영역을 나눠 놓으면은 이 안에서 이제 행을 먼저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열을 집어넣습니다. 행을 의미하는 태그는 tr이고요. 열을 의미하는 태그는요, th 혹은 td입니다. th는 제목 용도고요. td는 내용 용도예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t 헤드 안에 한 줄이 들어있으니까 tr이 하나 들어가고요. tr 안에 th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인 거죠. 그 안에 t 바디는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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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태그는 이렇게 행을 만들어요. 그 안에 각각 칸을 내가 쪼개고 싶은 만큼 td를 원하시는 개수만큼 넣으시는 거예요. 자, 테이블, 전체적으로 테이블이란 태그 안에 t 헤드로 제목 영역, t 바디로 내용 영역, t 풋으로 하단 영역, tr. t 헤드 안은 제목을 위한 영역이니까 이 안에선 당연히 th가 들어가요. t 바디는 내용이니까 여기는 td가 들어가고요. t 풋 같은 경우도 th를 넣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태그에 들어갈 수 있는 속성이요. 보더, 테두리의 굵기, 위드스, 표의 전체 넓이, 얼라인, 레프트, 센터, 라이트인데요. 얘의 의미는 표가 있을 때 화면에서 표를 왼쪽에 놓을 거냐, 가운데 놓을 거냐, 오른쪽에 놓을 거냐예요. 테이블 태그에 들어가는 얼라인은 왼쪽, 가운데, 오른쪽. th나 td에는 위드스, 넓이입니다. 이 한 칸의 넓이요. 넓이를 안 주면 내용에 따라서 동적으로 설정이 돼요. 넓이가. 얼라인은요, 이렇게 있을 때 지금이 레프트, 센터, 라이트, 레프트, 센터, 라이트.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코드 볼게요. 이 테이블 기본만 봐도 내용이 좀 많아요. 자, 단계별로 이제 속성들을 좀 확인하려고 표를 좀 지웠습니다. 자, 라이브 서버를 열었어요. 자, 지금 제가 표 영역 테이블에 t헤드, t바디, t풋 이렇게 잡아놨는데 현재 뭐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자, 여기서 테두리를 1로 지정할게요. 근데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뭔가 보이는 게 없어요. 지금 여기
되게 조그마한 거 하나 생겼죠. 자, 표의 전체 넓이를 300으로 강제적으로 설정할게요. 그러면 넓이가 300이라는 공간으로 이렇게 잡히는 거고요. 현재 화면은 200%로 확대되어 있는 상태예요. 얼라인을 센터로 주면 표가 화면 중앙으로 오겠죠. 가운데로 왔죠. 하지만 지금 안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용이 없기 때문에 높이는 전혀 설정이 안 되는 상태예요. 일단 TH에 한 줄을 넣겠습니다. 그래도 별 영향 없을 거예요. 내용이 없으니까. TH라고 한 칸을 잡고 NO라는 제목을 넣겠습니다. 한 칸이 생긴 거죠. 한 줄을 형성하고 그 안에 한 칸을 넣은 거예요. 근데 한 칸을 더 넣어볼게요. 그럼 칸이 나뉘죠. 별다르게 위드스나 헤이트를 지정 안 하면 담고 있는 내용의 비율에 따라서 넓이가 생겨요. 그래서 NO라고 제목이 들어있는 곳의 넓이를 50으로 할당할게요. 자, 그럼 전체 넓이가 300이었는데 한 칸이 50이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250이 되겠죠. 전체 표의 넓이가 300이었는데 첫 번째 칸의 넓이를 50으로 잡으면 나머지 칸은 자연스럽게 250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칸의 높이를 50으로 늘려요. 그럼 표는 이렇게 한 줄이잖아요. 옆에 있는 칸은 자연스럽게 따라서 5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장할게요.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얼라인 센터 가운데로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획득 포인트도 센터. 자, T 바디에 한 줄을 만듭니다. 여기 살짝, 여기 잘 보고 계시면요, 비포 여기 보세요. 애프터 살짝 뭐가 생기긴 했죠. 근데 칸이 없어요. 자, 두 칸을 넣었어요. 윗줄이 두 칸인데 아랫줄이 한 칸밖에 없다. 그럼 옆에가 비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 칸을 더 넣어줍니다. T 아래다가 얼라인을 주면은 그 안에 있는 TD가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T 아래다 레프트라고 주면은 그 안에 있는 TD가 모두 영향을 받아요. 자, 같은 방식으로 한 칸 더 추가했고요. 하단부에 티풋에도 한 줄을 만들고 두 칸을 넣습니다. 자, 넓이랑 높이 잡아주고 정렬, 합계 가격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표를 구성을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요 칸 두 개를 결합해야 될 때도 있겠죠. 칸을 결합하고자 할 때는 콜 스판이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하고요. 또 여기를 이렇게 열을 합친다 라고 하면은 로우 스판이라고 하는 속성을 써요. 자, TD나 TH한테 콜 스판 병합하고 싶은 칸의 수, 로우 스판 병합하고 싶은 행의 수를 입력하시면 돼요. 요 두 번째 예제까지만 보고 그 실습 진행할게요. 자, 조금 전에 썼던 예제에 약간의 변형을 준 건데요.
자, 기본적인 테이블 구성은 조금 전이랑 똑같아요. 300, 테두리 1,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그래서 제목, 본문, 하단으로 나눴어요. 자, 제목 영역에 한 줄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한 칸을 넣었어요. 한 칸을 넣었어요. 이렇게 이제 한 칸이 들어가는데 이 한 칸에 콜스판을 2로 부여합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한 칸 같이 보이지만 두 칸이 합쳐진 상태인 거예요. 자, 바디 영역에 한 줄을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한 칸을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한 칸이 또 들어갔죠? 얘한테 한 칸을 제가 임의로 더 넣어볼게요. 들어가죠? 근데 만약에 위에 줄에 콜스판이 없었다면, 그러면 한 칸 한 칸 딱 맞는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아랫줄에 TD가 또 들어갔었다면 이렇게 위에가 한 줄이 비어요. 그러니까 윗줄에 있는 요 칸이 정확하게 혼자 한 줄을 차지하려면은 아랫줄에 있는 칸수만큼 병합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만약에 콜스판을 3으로 줬으면 더 이상 나가지는 못하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요 TD한테 로우스판 2를 줄게요. 현재로서는 뭐 딱히 보이는 게 없지만 얘는 혼자 두 줄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눈에는 지금 제대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표가 위에 줄이 콜스판 2니까 실제로 두 칸이 합쳐져 있는 상태인 거고, 아래에는 한 칸밖에 없는 상태인데 로우 스판 2니까 얘는 두 줄이 되어 있는 상태처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본문의 TR에 한 칸을 더 넣으면 요 칸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아직 로우 스판이 실감이 안 나죠? 이 로우 스판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밑에 한 줄을 더 만들게요. 자, 한 칸을 넣었어요. 자, 지금 화면상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논리적으로는 이 상태인 거예요. 그럼 아랫줄에 있는 이 칸은 어디 생기느냐? 이미 얘가 혼자 두 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줄의 요 TD는 들어갈 자리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형성이 돼요. 저장해 볼게요. 여기부터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 형성되는 거를 화면만 보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그려가면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마지막 하단은 아까 첫 번째 예제랑 동일하게 넣습니다. 자, 요번 교시 요거까지만 할게요. 테이블 2개 실습하시고 좀 쉬었다가 10분, 10분에서 20분 실습하시고 10분 쉬었다가 4시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파워포인트의 그 표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파워포인터에서 표 옵션에 보면은 셀 여백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이렇게 칸에서 내용이 표시되는 부분에 대한 여백을 어떻게 설정할지인데, 만약에 없음이라고 하면은 셀 여백을 없음이라고 하면 내용이 표의 가장자리에 이렇게 바짝 붙어요. 근데 만약에 이 여백을 넓게 잡으면은 내용과 표 가장자리, 그 각 칸의 가장자리에 여백이 커지니까 여유 공간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HTML 태그도 이제 이런 거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칸하고 칸 사이에 우리가 지금 그 구분선처럼 보이는데 칸하고 칸 사이에도 요 흰색 선으로 지금 여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를 구성하는 게 칸이 있고 칸이 있다면 이 칸 사이에 여백이 있는 거고 내용과 칸의 가장자리 사이에 여백이 있어요. 자, 그걸 설정하는 게 셀 패딩과 셀 스패싱 속성이에요. 셀 패딩은 칸과 내용 사이의 여백, 셀 스패싱은 칸과 칸 사이의 여백. 자, 그래서 3번 예제는 사실 요거는 굳이 실습 안 하셔도 돼요. 자, 제가 이렇게 표 두 개를 아주 미니멀하게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표한테 셀 패딩이라고 하는 속성을 50으로 부여해 볼게요. 이거는 각각의 칸과 내용 사이의 여백이에요. 네, 그러면 칸과 내용 사이의 여백이 50으로 커진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에는 셀 스패싱을 50으로 줄게요. 그러면 칸과 칸 사이의 여백. 지금 여기는 요 가장자리가 되게 좁은데 얘를 밑으로 내려보면은 칸하고 칸 사이의 여백이 커졌죠. 근데 둘 다 보면은 저거 도대체 뭐 했어야 되지 싶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속성들은요, 테두리도 마찬가지예요. 보더, 셀 패딩, 셀 스패싱은요, 그냥 HTML에서는 0으로 집어넣어요. 보통 다. 안 쓰겠다는 거죠. 대신에 나중에 우리가 CSS를 접목하면은 CSS를 써서 좀 더 세밀하게 디자인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더, 셀 패딩, 셀 스패싱 이런 속성들은 그냥 다 0으로 꺼버리는 게 보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테이블에 대한 예제 하나 준비를 했어요. 자, 이것도 단계별로 좀 나눠서 볼게요. 자, div 태그고요. id가 타이틀이에요. 그리고 h1으로 큰 제목을 하나 넣고 h2로 소제목을 넣습니다. 만약에 이 div 태그가 아니라 이 div 태그가 세분화된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걸로 사용을 하시고자 한다면은 h그룹이라는 태그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저렇게 세분화된 태그를 쓰나 div 태그를 쓰나 똑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게시판이 들어갈 영역을 div 태그로 하나 넣어놨어요. hr 태그로 구별하고요. 자, 테이블 테두리 1 넓이 800 가운데 정렬 제목 영역에 한 줄 잡고요. 자, 번호 넓이 50 작성자 넓이 100 조회수 넓이 70 작성일 120. 전체 넓이가 800인데 이렇게 각각의 칸의 넓이를 주면은 50, 150에 220에 34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제목은 알아서 800 빼기 얘네들의 총합. 그러면 그 결과값이 제목으로 설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칸은 그 여러 개의 칸 중에 한 칸은 굳이 넓이를 안 잡아주셔도 됩니다. 자, 넓이는 이렇게 고정값을 줄 수도 있지만
퍼센테이지 값을 줄 수도 있어요. 85%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테이블은 자기가 포함되어 있는 부모를 기준으로 넓이를 잡아요. 근데 요 div 태그는 기본적으로 바디 태그의 가로 한 줄을 빠득 채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웹브라우저 전체 넓이 안에서 85%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저렇게 퍼센테이지로 주면은 사이즈가 이렇게 화면 넓이에 따라서 조절이 되죠. 이런 이유 때문에 아까 제목칸의 넓이를 따로 안 잡아준 거예요. 그래야 전체 85%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이즈에서 고정값을 갖는 영역을 뺀 나머지가 제목한테 할당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본문 영역을 잡고요. 한 줄을 넣습니다. 제목의 넓이를 잡아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넓이를 안 잡아주셔도 됩니다. 왜냐면 표라는 거 특성이 이렇게 생긴 것 자체가 이러니까 그 밑으로는 다 같은 넓이를 따라가요. 보통 게시판에서 제목은 링크를 넣어서 클릭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클릭해봤자 뭐 이동할 페이지는 없으니까 링크 주소를 샵으로 걸었습니다. 클릭하면 현재 페이지 제일 위로 스크롤이 이동하는 기능이었어요. 같은 형식으로 두 개를 더 추가했고요. 자, 하단 영역을 넣었어요. 밑에 두 줄 추가됐고요. 한 줄을 놓고 한 칸을 잡았는데 지금 위에가 5칸이잖아요. 얘는 5칸을 합쳐서 넣습니다. 그 안에다가 링크 5개를 넣었어요. 페이지 번호 표현한 거고요. 밑에 한 줄 더 넣습니다. 이번에도 5칸을 합쳐서 넣고요. 오른쪽 정렬에다가 색을 쓰기 링크를 하나 걸었습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이런 식의 이력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해서 그 연습 문제로 준비한 건데 여기 답을 다 달아버렸어요. 교환 준비하면서. 그리고 여기 실습 자료도 이력서 예제라고 해서 파일이 지금 이렇게 배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얘도 같이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 전체적으로 칸을 보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인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칸이네요. 그럼 여기서 사진 같은 경우는 지금 3칸을 합친 거죠. 그 다음에 밑으로 4줄을 합친 거죠. 그 다음에 이력서라고 하는 큰 제목은 하나, 둘, 셋, 4칸을 합친 거예요. 그 밑에 칸 들어있고, 칸 들어있고, 칸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하나, 둘, 3칸이 합쳐져 있죠. 자, 그 밑으로는 이제 하나, 둘, 3칸이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에는 학력 및 경력사항은 한 칸, 두 칸, 3칸이 합쳐져 있네요.
이 상태로 계속 반복된 거죠. 자, 일단 이렇게 표 영역을 하나 잡았고요. 자, 첫 줄에 아까 사진 영역이 이제 얼만큼 합쳐져야 되는지 얘기를 했었어요. 사진 영역을 일단 4줄을 합치고 3칸을 합쳐놨습니다. 자, 여기 다시 보면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4줄을 합친 거고 한 칸, 두 칸, 세 칸을 합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을 합친 거죠. 그래서 4줄과 3칸을 합쳐서 넓이는 150 정도 줬고요. 가운데 정렬. 그래서 이제 사진이라고 칸을 줬고 그 옆에는 4칸을 합쳤어요. 전체 넓이가 800이었는데 얘가 사진 영역이 150이면 제목은 650이겠죠, 당연히. 제목이니까 H1 태그로 이력서라고 넣고요. 안에 띄어쓰기 효과를 좀 주기 위해서 특수문자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줄을 넣어놨고요. 자, 사진이 지금 로우 스판 4니까 앞으로 4줄 동안은 요 칸은 없는 셈 쳐야 돼요. 4칸밖에 못 들어가는 거죠. 넓이가 650인 4칸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지금 4줄을 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4칸을 넣어서 정보를 넣어줬어요. 한 번 더 복사해서 생년월일과 전화번호 넣어줬어요. 이거를 한꺼번에 다 코딩하고 새로 고침하시면은 잘 몰라요. 어디가 잘못됐는지도. 그러니까 최소한 한 단위로 코딩하신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하세요. 자, 그 다음 줄에 현 주소 얼마 어디 위에가 4개씩 들어갔는데 여기는 2개밖에 안 들어가도 되니까 일단은 제목 하나만 넣고요. 제목이니까 TH로 잡았습니다. 한 줄에 TH랑 TD가 섞여도 돼요. 그냥 의미상 제목과 내용이다라고 구별하는 용도이지 딱 정해진 어떤 그 명확한 경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주소는 3칸을 합쳤어요. 요 3칸을 합친 거죠. 자, 그 뒤에 연, 월, 일 3칸을 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되면서 이제 사진에 대한 영역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건 여기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 월, 일 3칸. 왜냐하면 사진이 3칸을 합쳤으니까요, 가로를. 그리고 그 뒤에 오는 거는 쭉 이렇게 들어가되 여기서 잘리도록 한 칸, 두 칸, 3칸 합쳐주고 한 칸 붙인 거죠. 자, 한 칸이 여기 뒤에 밀려있네요. 발령청. 연, 월, 일 3칸을 합친 거 하나, 뒤에 발령청 하나. 자, 그리고 그 뒤에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한 줄 넣어줬습니다. 자, 한 줄 들어간 게 확인됐으면 이제 똑같이 여러 개 복사해서 좀 늘려줬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력서를 완성했습니다. 아마 이거 시간 좀 걸리실 거예요. 이 예제는요. 자, 요번 교시는 예제가 조금 세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실습하시는 걸로 하고요. 5시에 6단원 조금 진행할 텐데 오늘은 이걸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양이 좀 많으니까 그 예제 파일 1개 정도만, 1개가 좀 양이 많아요. 요 정도만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입력 요소 나머지는 내일 끝내는 걸로 할게요. 근데 HTML이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내일 이제 CSS가 이제 같이 연결돼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요거 실습하시고 5시에 뵐게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HTML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요, 이제 입력 요소예요. 키보드로 뭔가 직접 입력하는 것들이요. 통칭 인풋 태그라고 부르는데요. 키보드나 마우스를 통해서 내용을 직접 입력 혹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요소들이에요. 여기에 이제 입력한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제어를 하거나 아니면은 백엔드한테 전달해서 저장이나 검색 같은 걸 수행할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퍼블리싱에서 프론트엔드로 넘어갈 때 이제 되게 중요하게 처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입력 양식이 배치될 영역을 구성하는 게 폼이라고 하는 태그예요. 이 폼 태그 안에는, 폼 태그 자체적으로는 어떠한 시각적인 효과도 없어요. 그냥 단지 영역만 잡을 뿐이에요. 그래서 폼 태그 안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었던 모든 태그를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태그들을 통해서 입력 요소들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할 수 있고요. 이 폼 태그가 갖고 있는 속성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속성들은 전체적으로 백엔드하고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퍼블리싱 단계에서는 크게 그렇게 영향이 없고요. 나중에 우리가 리액트 같은 프론트엔드 기술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일단 메소드라고 하는 속성은 백엔드 페이지한테 입력값을 전송하는 방식을 뜻해요. 기본적으로 4가지 방식이 있고요. 지금은 백엔드가 없기 때문에 크게 영향력이 없는 거니까 나중에 다시 정리할게요. 액션이라고 하는 속성은요, 여기에 입력한 내용을 전송받을 백엔드 페이지의 주소예요. 그 다음에 이제 ENC 타입의 멀티파트 폼 데이터라고 하는 값은 파일 업로드가 요구될 경우에만 명시를 해요. 지금 우리는 백엔드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 폼 태그 안에 어떠한 속성도 사실상 뭐 별로 필요는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화면 UI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속성은 명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프론트엔드 하면 잘 몰라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프론트엔드는 지금 백엔드하고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론트엔드에서는 얘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아직 프론트엔드까지 도달을 못했어요. 지금 퍼블리싱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걸 정리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리액트 같은 거 할 때 그때 정리를 다시 하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그 임시로 제가 백엔드를 제공을 해드릴 거거든요. 폼 태그 안에 필드셋과 그 안에 레전드라는 태그를 필요하다면 넣을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입력 양식들의 그룹을 지정을 해요. 가령 예를 들면 회원 가입할 때 기본 정보하고 부가 정보 이렇게 나눠서 입력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필드셋으로 그룹을 나눠줄 수 있는데, 이것도 기능적인 면이라기보단 논리적인 면이기 때문에 귀찮으면 안 하셔도 돼요. 폼 태그 안에 필드셋하고 레전드를 넣는 거는 선택사항이에요. 실제로 필드셋 태그를 구성하면 이렇게 네모나게 박스가 보여요. 테두리가 하나 보이고요. 레전드에 지정한 제목은 여기를 이렇게 관통하면서 표시가 돼요. 이 안에 내가 배치하고 싶은 걸 넣는 거죠. 자, 입력 양식을 구성하는 기본 태그예요. 통칭 인풋 태그로 대표돼요. 한 두억
두 가지 정도 이상한 변종들이 있긴 하지만 나머지는 전부 인풋 태그고요. 타입이라는 속성으로 종류를 구별합니다. 예를 들면 인풋 타입 텍스트라고 하면은 아이디 같은 거 입력할 때 쓰는 기본 텍스트 입력, 인풋 타입 패스워드라고 하면은 입력하는 내용이 별로 표시되는 거, 뭐 그런 식이에요. 인풋 태그에 들어가는 네임 속성은 여기에 입력한 값을 백엔드한테 전송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때 백엔드가 값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쓰는 값이에요. id 속성은 이후에 CSS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데서 이 태그를 식별할 때 쓰는 거고요. value라고 하는 거는 기본값이에요. 왜 회원 가입할 때는 이름이나 연락처 같은 게 빈칸으로 나오는데 회원 정보 수정할 때는 내가 입력했던 내용이 세팅돼서 나오죠. 예, 그럴 때 value에다가 내가 값을 지정해 주면은 그 값이 기본으로 세팅돼서 나와요. 그 다음에 플레이스홀더는 이렇게 입력하려고 박스가 있는데 여기에 아무것도 입력을 안 했어요. 그럼 여기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라고 희미하게 안내 멘트 나오잖아요. 그 안내 멘트들이 플레이스홀더예요. 맥스, 랭스, 최대 입력 가능한 글자 수,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숫자만 입력하는 형식이다라고 하면은 민, 맥스, 스텝, 최소값, 최대값, 입력 단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스텝을 5라고 지정하면 5의 배수밖에 입력을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체키드랑 리콰이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체키드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에만 써요. 뭐냐면은 인풋 타입에다가 라디오나 체크박스라고 지정을 하면은 동글뱅이 내지는 네모난 게 나와요. 선택, 마우스로 클릭하면 선택되는 애들이죠. 얘네들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체키드 속성이 부여된 애들은 화면에 등장할 때 선택된 상태로 시작을 해요. required 같은 경우는 그 입력 항목을 필수 요소로 만듭니다. 입력 안 하고선 도저히 지나갈 수 없게요. 웹브라우저에서 여기 입력하세요 라고 말풍선 같은 게 표시가 돼요. 자, 그럼 기본 종류, 타입 속성에 들어가는 값들을 봐야죠. 인풋 타입 텍스트, 일반 텍스트예요. 아이디나 제목 등, 패스워드, 비밀번호예요. 입력 내용이 별로. 체크박스, 체크박스를 표시합니다. 네모나게 나오는 애들이요. 라디오는 라디오 버튼이라고 해서 동그랗게 나오는 애들이에요. 차이가 뭐냐면 체크박스는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라디오 버튼은 여러 개 중에 한 개밖에 선택을 못해요. 자, 인풋 타입 버튼, 아무런 기능이 없는 버튼을 표시해요. 눌러도 아무 동작도 안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걸 왜 넣느냐? 얘를 눌렀을 때 어떻게 동작할지는 나중에 자바스크립트로 우리가 구현해 줘야 돼요. 우편 번호를 찾을지 아니면은 아이디 중복 검사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때 사이트 만들면서 그때그때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동작할지는 나중에 자바스크립트가 처리하는 거다. 자, 인풋 타입 서브밋, 입력 내용을 백엔드한테 전송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백엔드가 없죠? 그럼 그냥 요거 서브밋이라는 거를 클릭하면은 버튼이에요. 클릭하면 페이지가 리프레시 된 것처럼 보여요. 리셋, 입력 내용을 초기화시키고요. 이미지, src 속성을 통해서 이미지 버튼을 표시하는데 서브밋하고 기능이 동일하기 때문에 얘는 안 씁니다. 타임,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요소를 표시해요. 그 자매품으로 인풋 타입 데이트도 있습니다. 날짜 선택. 자, 그 밖에 이제 컴퓨터에서는 그냥 인풋 타입 텍스트랑 별로 다를 게 없는데 스마트폰에서는 좀 달라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인풋 타입 이메일. 얘는 키보드, 스마트폰 키보드에 골뱅이가 나오게 하고요. 인풋 타입 텔, 전화번호 형식으로 나와요. 왜? 키보드가 숫자만 해갖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예요. 여기 별표하고 샵 표시되고 1, 2, 3, 4, 5, 6, 7, 8, 9, 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넘버, URL. URL 같은 경우는 이제 슬래시 버튼이 키보드에 같이 나오고요. 넘버는 숫자를 표시할 수 있게끔 해줘요. 인풋 타입 넘버 스마트폰에서 보면 왜 영문키가 기본으로 나와요. 영문키 위에 숫자 있잖아요. 레인지는 이렇게 생겨갖고 가운데 있는 거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슬라이드 바를 만들어주고요. 서치 키보드 상의 엔터키가 아니라 돋보기가 나와요. 아이폰은 서치라는 키가 나오고요. 데이트는 날짜 선택. 자, 속성 값들은 아까 우리 다 한 번씩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 밖에 기타 요소입니다. 텍스트 에이리어라는 애들은요, 다른 인풋 태그는 마침 태그가 1도 없어요. 근데 텍스트 에이리어만 마침 태그가 있어요. 속성들은 다 똑같고요. 일반 인풋 태그는 기본적으로 세팅될 내용을 value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표시하는데, 텍스트 에이리어는 장문을 입력하는 용도이다 보니까 내용이 태그 사이에 들어갑니다. 인풋 타입 텍스트는 줄바꿈을 못해요. 근데 텍스트 에이리어는 줄바꿈이 가능해요. 보통 게시판 본문 같은 거 입력할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셀렉트 태그. 네임 속성과 아이디 속성. 네, 요거는 다 똑같고요. 멀티플을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 이 멀티플은 이따 직접 보시면 알 거예요. 별로 그렇게 자주 쓰는 속성은 아니에요. 이 셀렉트 태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걸 만들어요. 이렇게 생긴 거. 클릭하면 막 선택할 수 있는 거 있죠? 그러면 클릭하면 쫙 열리면서 우리가 선택할 항목들이 이렇게 제시가 될 거 아니에요. 이 항목들을 옵션이라는 태그로 쭉 나열하시면 돼요. 자, 화면에 나타나는 내용은 여기 시작 태그하고 끝 태그 사이에 명시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걸 선택했다고 해서 실제 프로그램이 인식하는 값이 이거 아니고요. 이거는 화면에 보이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인식하는 값은 value에 명시된 값이에요. selected 속성이 부여되면은 걔가 기본적으로 선택된 상태로 시작을 해요. 자, input 타입 버튼, 서브 및 리셋. 버튼에 표시되는 문구는 value로 표기합니다. 기능은 아까 다 말씀드렸고요. 근데 요 인풋 태그 형태의 버튼이 나중에 자매품이 나온 게 하나 있어요. 그냥 버튼이란 태그예요. 타입 속성으로 종류를 구별하고 버튼에 표시되는 문구를 태그 사이에 집어넣어요.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3번, 큰 3번이요. 인풋 태그가 이렇게 있으면 보통 여기에 id라고 제목을 이렇게 옆에 붙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인풋 태그에 대한 제목을 표시하기 위해서 라벨 태그가 쓰이는데요. 이 라벨 태그는 포라고 하는 속성으로 id 속성에 지정된 값과 서로 연결을 짓습니다. 이게 이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직접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근데 체크나 라디오 버튼 같은 경우는 아이디를 입력한 거는 딱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취미를 선택하세요 내지는 성별을 선택하세요 라고, 성별 남자 여자 이렇게 두 개가 한 세트잖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라벨 태그로 요 각각을 이렇게 감싸요. 자, 내용이 많죠? 예제 볼게요. 자, 먼저 폼 태그로 전체 영역을 잡았어요.
폼 태그로 전체 영역을 잡고 그 안에 필드셋 2개를 넣고요. 그럼 여기 보이는 이 박스가 필드셋이에요. 그리고 레전드로 각 영역의 제목을 잡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div 태그 하나 넣어서 버튼 2개 배치했고요. 밑에 버튼 있죠? 버튼 같은 경우는 input type submit value는 회원 가입. 요거랑 아래쪽에 있는 요 버튼은 똑같은 거예요. 보시면 똑같은 게 하나 더 생겼죠. 별로 구별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각각의 필드셋 안에 입력 항목들을 넣는데 그 입력 항목을 좀 이쁘게 배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다 넣으시면 돼요.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저는 많이 해요. div 태그로 하나로 입력 영역을 구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제목을 의미하는 라벨 태그랑 인풋 태그를 배치하는 거죠. 라벨 태그의 포 속성과 id 속성 값이 매칭되면 됩니다. 자, 최대 입력 가능한 글자 수 20글자로 잡았고 안내 멘트는 id를 입력하세요 가 된 거죠. 네임 속성의 값은 백엔드랑 연계할 때 쓰는 거고 id 값은 자바스크립트랑 css랑 연계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임 속성과 id 값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는 값이 서로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네임 값하고 id 값은 똑같이 줘요. 귀찮으니까 구별하기. 자, 그럼 이런 거예요. id 제목 나오고 id를 입력하세요. 이게 플레이스홀더예요. 뭔가 입력하면은 플레이스홀더는 사라지겠죠. 자, 제목을 입력할 때 스판으로 입력해도 웹브라우저 화면상에는 별로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스판하고 라벨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스판은 여기를 클릭해도 아무런 작용을 안 해요. 드래그만 될 뿐이지. 근데 라벨 같은 경우는 이 글자를 클릭하면 연결된 인풋 태그로 입력 커서가 들어가요. 확실히 기능이 있는 거죠. 라벨은 제목을 클릭하면은 연관된 입력 요소로 들어가요. 커서가. 자, 나머지는 이제 쭉 보시면 되겠죠. 여기도 인풋 타입 텍스트, 회원 이름, 유저 네임이라고 잡았습니다. 인풋 타입 패스워드, 포 속성과 id 속성 연결했고요. 인풋 타입 텍스트는 입력하는 게 그대로 보이는데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게 별로 보인다. 이 차이인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에리어, 네임, id, 맥스랭스, 뱅스, 100. 자, 여기에 이제 얘는 마침 태그가 있죠. 자, 요거예요. 얘는 이렇게 줄바꿈이 되는 애예요. 자, 새로 고침하면 당연히 다 날아가겠죠? 자, 회원 이름에다가 value라고 하고서 이렇게 값을 주면 새로 고침했을 때 그 값이 세팅된 상태로 나와요. 없으면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입력하는 게 value가 되겠죠. 우리가 입력하는 게 value가 돼요. 하지만 텍스트 에리어는 value 속성이 없고요. 요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야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돼서 나와요. 자, 인풋 타입 히든이라고 하는 건 화면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데이터를 넣어놓는 용도예요. 이거는 퍼블리싱 단계에서는 1도 영향력이 없어요. 왜냐면은 퍼블리싱은 디자인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쓸 이유가 없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이제 프론트 단에서 백엔드랑 연계할 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데이터들을 다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는 좀 씁니다. 그러니까 인풋 타입 히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를 화면상에 숨겨놓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밸류 값이 이제 숨겨지는 거죠. 자, 인풋 타입 이메일, 인풋 타입 URL, 인풋 타입 넘버입니다. 근데 PC에서는 별로 효용성이 없어요. 나이나 그나마 일반 키보드 입력 못하고 숫자만 입력받고요. 이렇게 버튼이 나온다 정도. 여기에 제가 최소 19, 맥스 100이라고 넣었고요. 스텝을 1로 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값을 막 크게 입력해도 요 버튼 누르면 금세 100으로 넘어가는 거죠. 1 입력해도 버튼 누르면 19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텔, 얘도 키보드에선 별로 영향이 없어요. 얘네들은 다 스마트폰으로 보셔야 돼요. 레인지, 요거예요. 요거. 자, 기본값 50, 최소 0부터 최대 100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0, 여기가 100이 되겠죠. 그 와중에 기본값 밸류를 50으로 줬으니까 페이지 시작할 때 중간부터 시작합니다. 인풋 타입 데이트, 인풋 타입 타임. 데이트고요. 타임이고요. 서치. 얘도 PC에선 별 영향이 없어요. 얘네들은 스마트폰 키보드를 생각하시면 되는 애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인풋 태그들의 종류 살펴봤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은 요것만 실습하셔도 아마 빠듯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요거까지 하고요. 나머지 4개는 내일 1교시 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내일 2교시쯤부터 아마 CSS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네, 요거 실습 정리하시면은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녹화 끄겠습니다.